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데이터 사이언스 학원 석사과정 조혜성입니다. 네, 금일 소개해드릴 논문은 Style Based Generator Architecture for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한마디로 스타일겐 논문이고요. 상기 논문은 2019년에 CPR에 소개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제, 현재는 이제 겐 아키텍처 외에도 다양한 또 생성 모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어, 이제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또 발휘하고 있는 네, 모형으로 또 엔비디아에서 소개가 됐었고 현재는 또 이제 버전 2 또 이후에 또 다양한 모형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뿌리가 되고 있는 스타일겐의 어떤 아키텍처를 그냥 간단하게 공부해보고 그 구성 내용들을 간단하게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목차는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것의 어떤 간단한 개념들, 그러니까 스타일겐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필요한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뤄보고 또 스타일링에 등장했던 배경들, 왜 이런 문제들이 어떤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하고 또 거기서 사용했던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챕터 3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일겐, 뭐 한마디로 스타일겐의 핵심적인 아키텍처가 되는 스타일 베이스 제너레이터가 어떤 건지 거기서 어떤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결과를 분석하는 챕터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일 트랜스퍼가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것들을 제안하는 이제 많은 어떤 또 연구들이 초창기 딥러닝 이전의 방법에도 많이 시도가 됐었는데 우선은 가장 이미지라는 거가 예를 들면은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의 컨텐츠라는 정보가 또 담겨져 있고 또 이미지의 스타일이라는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트랜스퍼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어떤 컨텐츠 정보를 갖고 있는 이미지, 어떤 내가 입히고 싶은 스타일의 이미지를 뽑아서 그 스타일을 여기다 반영해 줄 때, 이런 거와 같이 컨텐츠 정보는 담고 있으면서 스타일의 정보를 입히는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스타일 트랜스퍼의 어떤 큰 의미를 갖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 정보를 뽑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그람 매트릭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스타일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람 매트릭스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이런 CNN 아키텍처, 뭐 VGG나 이런 간단한 CNN 아키텍처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어떤 특정 컨볼루션 레이어에 나오는 퓨처 맵을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거는 총 이제 뭐 4개의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이 이제 H와 W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요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리쉐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2디멘셔널 매트릭스로 리쉐입을 해주게 되면은 가로축은 이제 H 곱하기 W 형태가 되고 여기는 이제 N 곱하기 뭐 채널 수만큼 이렇게 배치가 있으니까 또 이제 N만큼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정의가 되게 되고 이 매트릭스로 갖는 게 바로 그램 매트릭스인데 이게 바로 어떤 이미지의 텍스처 정보 혹은 이미지의 어떤 그 텍스처나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스트럭처럴한 정보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연구들이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방법들이 처음에 이제 시도가 되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경우 이건 제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구현을 했을 때 실제로 사용한 코드들을 이제 예를 들면은 VGG의 이제 컨볼루션, 첫 번째 컨볼루션을 통과한 이미지가 이게 처음에 이제 3 곱하기 256 바이 256의 이미지였는데 이거를 통과하고 하게 나면 다음과 같은 이제 64 바이 256 바이 256의 형태가 된다면 요거를 이제 다음과 같은 함수, 그램 매트리스를 통과하는 함수가 되게 되면 이 각각의 요소가 NCHW가 되겠죠. 그러면 이 이제 퓨처 맵을 다음과 같이 리쉐입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2x2의 매트릭스 형태가 되고 그 매트릭스를 이제 곱해줘야 됩니다. 네. 아, 제가 여기 실수 빼먹었네요. 이 M이라는 매트릭스를 결국 M과 M 트랜스포즈를 한 두 개의 매트릭스로 곱한 값이 그램 매트릭스. 그래서 그 과정을 마무리해주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미지의 어떤 스타일 정보를 뽑을 수 있는 그램 매트릭스 정보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하게 될까요? 첫 번째 수준 논문이 이제 게치스라고 하는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어, 피드포워드 방식으로 수행을 한 방식이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가 됐고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컨텐츠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제 컨텐츠 이미지를 정보를 이 스타일을 입히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선 처음으로 각 이 네트워크는 세 가지의 입력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이 콘텐츠 정보와
요 인풋 정보, 스타일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컨텐츠 정보는 인풋 정보로 넣는 거는 컨텐츠 정보를 단순히 복사해서 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는 방식은 첫 번째로 인풋 이미지와 컨텐츠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인풋 이미지와 이 인풋 이미지에 이 스타일 이미지를 입히는 건데 이 인풋 이미지에서 스타일 이미지를 입히는 과정에서 이 컨텐츠 이미지의 본래 갖고 있는 특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인풋이 스타일 이미지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컨텐츠의 정보를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통제해주는 로스인 첫 번째 MSE 로스를 이 단계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VGG를 통과하고 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마지막에 남는 피처 뭐 2048, 원 디멘전의 2048 피처 맵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피처 맵 상에서 이제 MSE를 계산해서 최대한 컨텐츠가 여기에 벗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그 로스 텀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인풋이 이 스타일을 반영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램 매트릭스를 계산해서 그 그램 매트릭스 간의 MSE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는 스타일 로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이 방법이 또 처음에 시도가 됐던 방법이었고 그래서 컨텐츠의 정보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스타일의 정보를 변형하면서 그래서 그게 큰 차이가 나지 않게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게끔 학습을 수행해주는 이런 방식이 바로 첫 번째 소개됐던 스타일 트랜스퍼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생각보다 느렸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트레스타일 트랜스퍼가 하나씩 수행될 때마다 굉장히 느렸더라는 단점이 있었고, 이제 이것들이 또 이제 후속 연구들에서는 많이 또 극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분의 이제 페이퍼에서는 이 논문은 이제 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도 또 유명한데요. 이제 본 논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다음과 같은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렇게 컨텐츠 이미지가 있을 때 컨텐츠 이미지에 살짝 이제 이 명암을 좀 낮게 줬습니다. 한마디로 컨트라스트를 좀 낮게 줬을 때 이 낮게 주는 정도가 어떤 스타일 변환을 한 이미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컨트라스트한 정보가 이제 스타일라이제이션을 반영할 때 없게 되면 조금 더 용이한 스타일라이즈드 변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방법들을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제 이게 2017년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2015년에 나오면서 모든 네트워크 학습에서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정보들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상쇄가 offset이 가능하긴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스타일 이제 트랜스퍼를 수행할 때 배치를 기준으로 어떤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실제로 샘플들이 많으면 많아지죠.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제너레이트가 이미지가 잘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컨텐츠 이미지를 이제 변형할 때 이런 이미지를 변형할 때 조금은 그 원 컨텐츠의 정보가 잘 이렇게 좀 복구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배치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수행했을 때 조금 제너레이트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더라 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제안한 방법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배치를 보지 말고 그 인스턴스 하나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수행해서 조금 더 정보의 손실을 막고자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조금은 더 제대로 된 스타일 트랜스퍼가 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특징은 어떻게 학습이 되냐면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런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이 x가 이제 하나의 어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샘플이라고 하면은 그 샘플에 있는 평균과 분산 값을 일단은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수행하죠. 이 의미가 결국 현재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 여성분의 사진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정보를 빼주고 이제 추가적으로 배치 노멀라이즈에서 학습하는 감마와 베타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그 감마와 베타 파라미터가 결국 이 정보가 입혀지면서 새로운 스타일 정보를 입혀지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인스턴스별로 스타일 정보가 들어가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게 조금 더 배치 노멀라이즈보다 더 좀 파인 그레인드한 특징들을 잘 스타일 트랜스퍼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 더 이제 좋았고 이 기존 앞선 방법보다 더 빠른 스타일 트랜스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은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 감마와 베타가 갖는 어떤 특징은 단일적인 스타일의 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멀티플한 스타일 트랜스퍼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수행을 하는 방법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방법 기반의 스타일 트랜스퍼가 처음 시도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더 이제 멀티플한 스타일에 대해서 변형을 할 수 있기는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등장한 방법이 바로 이 ANI,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이라는 방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위 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수식인데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수정을 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래 수식은 어떤 게 바뀌었냐면, 기존 노멀라이즈 하는 수식은 똑같은데, 거기서 이제 요런 파라미터들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는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즉 X라고 하는 컨텐츠 이미지에서 저희가 현재 X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스태티스틱스를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앞서서는 어떤 스타일을 좀 설명할 수 있는 통계량으로서 그람 매트릭스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심플하게 이런 U와 시그마를 빼므로써 그 스타일 스태티스틱을 통제했다라고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컨텐츠의 스타일 정보를 뺄 거고, 새로운 내가 Y라고 하는 좀 변형하고자 하는 스타일의 정보를 이렇게 입히면은 그게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Y는 어떤 스타일 정보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저희가 샘플에서 뭐 반고우 이미지나 피카소 이미지를 사용한 거죠. 다양한 이미지들을 활용했을 때 그게 다 스타일 트랜스포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런 베타 감마처럼 어떤 러너블한 파라미터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성능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취한 게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아라인이라는 레이어를 실제로 적용해서 스타일 트랜스퍼 네트워크라는 아키텍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요 원 이미지를 이게 무슨 이미지인지 모르겠는데 피카소 사진인가요? 아무튼 그 그림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단계에서 어떤 이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으로서는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 첫 번째로 이 VGG,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된 VGG를 사용하는데, 이 VGG는 이 네트워크에서 학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가중치를 모두 프리즈 시킨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과한 퓨처맵 사이에서 요 아다인을 수행해 주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 이 X가 원 이미지 단계의 X가 아니라 퓨처맵 상에서의 X와 Y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게 X고 이게 Y면은 이 X의 퓨처맵 단계에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소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원 X의 기존 정보 사라지고 이 스타일을 반영해주게 된 그 새로운 퓨처맵이 나올 거고, 그 퓨처맵을 복원해주는 디코더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미지에 최대한 가깝게 나오겠죠. 그럼 이 이미지를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학습을 수행하느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만든 결과가 실제 컨텐츠 정보와 실제 컨텐츠 정보와 매우 유사한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LC라는 로스 펑션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의 퓨처 맵과 새롭게 만들어낸 퓨처 맵의 컨텐츠, 한마디로 아까 앞서 봤던 MSE 로스가 크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이제 퓨처 익스트랙션을 수행하기 위한 걸로는 똑같은 아키텍처인 BGG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아키텍처가 컨텐츠 로스가 크게 있는지, 또한 내가 여기서 뽑아낸 스타일 정보, 한마디로 아까 그램 매트리스를 통해서 계산했던 스타일 정보가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이 두 가지의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수행합니다. 뭐 이 방법은 앞선 이제 케이치스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이때 사용되는 핵심적인 아키텍처로 이 아다인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빠르고 또 멀티플한 스타일에서도 트랜스퍼가 가능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현재도 굉장히 많이 또 사용되고 있는 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일겐에서도 이제 이 아다인 레이어를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스타일겐에서 이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영상에서는 따로 이제 걔네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네, 걔네 이유, 걔네 어떤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이제 가장 몇 가지 좀 큰 굵직굵직한 문제점들이 존재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모드 콜apse, 이제 예를 들면 한 번에 이제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시작한 샘플들을 그 로컬 미니마에 빠지게 돼서 그 샘플들만 계속해서 생성해내는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엠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할 때 특정 부분에서 계속해서 디스크리미터를 속이기 때문에 요 샘플들만 계속해서 학습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1번과 2번은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불안정하게 되죠. 왜냐면 저희는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원하는데 하나의 처음에 이제 모형이 잘못 수렴하게 되면은 디스크리미터를 속이는데 성공한 특정 샘플들만 계속해서 생성해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기존 개념에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겐에서는 이제 겐이 2014년에 나온 논문인데 그때 실험했던 이제 데이터셋이 뭐 사이파10이나 엠니스트 같은 굉장히 레졸루션이 낮은 데이터셋에서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고차원의 어떤 이미지들을 생성할 때 일단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2016년이죠. 2016년에 이제 아이크 대회에서 발표한 DC겐이라고 하는 논문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이거를 잘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세 가지 툴을 제안하는데 이때는 이제 과거 겐에서는 사실 그냥 단순한 fully connected 레이어만 사용했는데 이미지에서 좀 더 잘 생성하기 위해서는 컨볼루션 연산, 한마디로 제너레이터에서도 이 연산을 수행할 때 단순한 엡실 레이어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스트라이드 컨볼루션 혹은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차원의 어떤 퓨처 벡터에서 이런 이제 64 by 64 이미지를 복원할 때 역연산, 컨볼루션의 역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좀 더 잘 크기가 큰 이미지를 잘 복원할 수 있는 좀 그런 연산들을 제거 또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조금 더 고차원의 이미지를 잘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DC겐 논문의 또 핵심적인 컨트리뷰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제 그 학습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가장 이제 또 현재로서는 대표적으로 또 알려져 있는 방법이 W겐이라는 방법입니다. 조금 수식적인 내용이 나와서 뭐 100%다 짚고 넘어가진 않을 텐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나 좀 미스테이크한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겐 로스에서 발생한, 겐 로스에서 구하게 되는 어떤 디스턴스를 구하는 과정이 좀 잘못됐다. 그게 조금,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겐 로스에서는 저희가 이 겐이 구한 결과값에 어떤 실제로 옵티마이즈한 값을 내놓게 되면은 이 D 스타와 G를 미니마이즈하는 G 값은 바로 이런 값이 나온다. 그래서 P 데이터가 실제 리얼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고 PG가 이제 제너레이트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 값은 상수고 이 값이 이제 핵심인데요. 여기서 구하게 되는 이제 옌슨 샤넌 다이버전스 네, 그냥 편하게 JS 다이버전스로 하겠습니다. 이 JS 다이버전스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 값 자체가 조금 불안정성이 있다. 한마디로 뭐 근사 정도를 반영할 수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저희가 이런 검은색 줄을 이제 이 Z라고 하는 줄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근사시키고 싶다. 이 제너레이터 하는 이 값을 근사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만약에 계산을 하게 주게 되면 이 JS 다이버전스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PR이 이제 리얼이고 PG가 제너레이트 되는 거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수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고요. 그럼 이 수식을 전개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세타가 0일 때만 이 JS 다이버전스가 0, 딱 0이 되고요. 그 외적으로는 전부 다 값이 로그 2라는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얘가 PR이 PG로 점점 PG가 PR로 점점 수렴할 때마다 값이 점점적으로 뭐 점진적으로 더 근사되고 있다라는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0, 1 이런 식으로 딱 반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학습에 좀 불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값을 구성하지 않고 왓서스테인 디스턴스를 통해서 이 PG가 PR로 근사할 때마다 그 정도를 반영해 준다면 더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게 WGEN 논리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더블 서스테인 디스턴스는 뭐 이런 수식을 통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단계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어떤 원 립시스 펑션, 립시스 이 조건, 이 제약을 만족을 해야 되고 이 제약은 뭐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이제 예측이 변화하는 비율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쭉 언급을 하는데 좀 수식적인 내용들을 디테일한 설명을 좀 스킵을 하고 EWG에서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JS 다이버전스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안했던 방법이었고 EWG을 결국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제약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제약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웨이트 클리핑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웨이트 클리핑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학습에 있어서 또 어떤 안정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데 또 여러 한계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웨이트 클리핑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보완한 그레디언트 페널티라는 텀을 추가함으로써
이 웨이트 클리핑이 아니라 이 그레디언트 페넌트를 텀을 사용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학습을 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존 논문을 보완하게 됩니다. 근데 이 WGAN GP를 왜 설명을 드렸냐면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제너럴 생성 모형 기반의 방법들은 전부 다 이 WGAN GP를 현재로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텀을 가지고 모형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너레이팅 모델들도 이 로스 기반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일겐에서도 이 로스 텀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해상도에서만 잘 되는 문제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스타일겐의 저자죠. 스타일겐의 저자가 이제 스타일겐을 내기 전에 그 전 연도에 프로겐, 뭐 퀴지겐이라고 하는 논문을 또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고해상도를 조금 더 잘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이런 완성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미지의 피처를 학습하지 않고 낮은 차원의 레이턴트부터 시작해서 점차 고해상도를 만들면서 라지 스케일한 구조를 학습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4x4 레이턴트 벡터에서 바로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는 요 네트워크를 처음에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추가합니다. 8 이렇게 추가해서 학습을 하고 쭉쭉쭉 해서 1024까지 마지막으로 또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점점 프로그레스하게 학습을 할 때 조금 더 파인 스케일을 잘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좀 더 고해상도를 복원할 때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고 잘 복원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큰 이미지, 큰 사이즈의 이미지를 잘 생성할 수 있었지만, 다만, 이 논문의 갖는 한계점은 이제 피처들, 예를 들면은 피처들이 인탱글된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쭉쭉쭉 여성들의 사진을 뭐, 예를 들면 행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글라스를 쓴 남성의 이미지가 합성된다든가, 이 피처들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징적인 피처를 갖는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얘네가 뒤섞이면서 그냥 랜덤하게 막 아무거나 이제 생성해내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퓨처들을 조금 더 디스인탱글 할 수 있는 뭐 어떤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방법으로서 도입된 거에 바로 스타일 게임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타일 베이스 제너레이터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퓨처들이 결국은 기존에 이제 퀴즈 같은 경우는 결국 퓨처들이 인탱글되는 문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방법, 이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저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트레인 데이터의 분포, 그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다른 것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탱글먼트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히는 원문, 논문에 있는 원문을 갖고 오면은 input latent space must follow the probability density of the trained data. 그래서 this leads to some degree of unavoidable entanglement. 한마디로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이제 이런 트레인 데이터 분포들은 어떻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것으로 이제 세팅을 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만약에 형성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게 원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이게 실제 학습 데이터셋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 파란색 쪽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짧은 머리의 어떤 여성 그리고 이쪽은 긴 머리의 여성 한마디로 이 X는 이제 살짝 그 머리의 어떤 짧고 김을 이제 반영하고 있고 이 세로 측은 젠더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성이고 남성이고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서는 일단 짧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긴 머리의 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3, 4분면의 데이터만 이렇게 존재하는 하는 이제 형태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매핑을 시켜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구 형태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이 이미지의 각각의 어떤 퓨처들의 특징이 이제 명확히 구분이 잘 안 가고 있고 이렇게 좀 인탱글 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이런 퓨처들의 특징을 잘 세퍼레이트하게 할 수 있으면서 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레이턴트 코드를 만들 수 있다면은 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미지의 퓨처를 형성할 때 서로 꼬이거나 갑자기 뜬금없는 이미지가 형성되거나 이런 일이 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리니어 스페이스를 형성하는 방법을 또 본 논문에서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결국 특정 분포로 고정되지 않고 퓨처들이 잘 디스인탱글 될 수 있게끔 매핑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더 퓨처들이 얽히지 않고 이미지가 잘 제너레이트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프로블럼 데피니션을 세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한 방법이 이제 이 스타일 베이스 제너레이터인데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제너레이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레이턴트 코드 Z를 쭉 이제 복원을 해줘서 마지막에 나오는 뭐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와 이제 그 맞냐, 페이크냐, 뭐 트루냐 이거를 이제 구간한 디스크리미나터 구간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Z를 그냥 썼는데 이 Z는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뭐 대표적인 Z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Z를 무언가 조금 더 디스인탱글 되는 어떤 W, 좀 더 보완된 퓨처 맵에서 이 W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구성 요소로 처음에 활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W를 가지고 이제 생성을 했을 때 좀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본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걸 생성할 때 여러 스타일 정보들을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본 논문에 있어서 핵심적인 아키텍처는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핑 네트워크입니다. 한마디로 분간이 잘 안 될 때 이제 이걸 조금 더 분간을 잘 디스인테글 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가 매핑 네트워크.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뽑아내는 퓨처를 결국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만들기 위한 단계에서 사용되는 스타일 트랜스퍼.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미세한 특징들을 반영해주기 위한 스토캐스틱 베리어션. 이 세 가지 어떤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스타일 베이스 제너레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구성 요소를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핑 네트워크인데요. 뭐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512 by 1의 어떤 랜덤 벡터, 레이턴트 코드 G가 있다고 했을 때 이를 노멀라이즈를 수행한 다음에 8개의 FC 레이어를 거치면서 동일한 사이즈의 512 by 1 형태의 레이턴트 코드 W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코드 W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기존에 있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형태의 어떤 그 레이턴트 코드가 아니라 조금 더 리니어 세퍼레이트하기 가능하게 형태로 구성이 된 어떤 레이턴트 코드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 W를 가지고 이제 제너레이터를 구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이제 방법을 또 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방금 Z에서 매핑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출된 512 by 1의 레이턴트 코드 W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512 by 1의 이런 레이턴트 벡터가 도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보면은 여기 신세식 네트워크 G라는 부분을 보면은 컨스트하고 4 by 4 by 510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 이런 이제 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컨스트라고 하냐면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컨스트를 세팅을 해서 이제 제너레이팅을 수행했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텐서에서 이제 행성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이제 방금 W에서 나온 방금 저희가 레이턴트 코드에서 구한 W의 스타일을 입히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어떤 아까 뽑았던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머리의 어떤 퓨처 머리 색상에 대한 퓨처를 만약에 입히고 싶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타일을 입히는 과정을 방금 저희가 세팅했던 이 텐서에서 넣어주게 되는데 그 넣어주는 과정에서 이제 방금 저희가 봤던 아다인의 개념을 활용합니다. 근데 도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요 A라고 하는 아핀 트랜스포메이션을 중간에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수행되는 방법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특정 채널, 이게 하나의 채널이라고 했을 때 채널에 있는 하나의 어떤 WI 값을 뽑았을 때 그 WI 값을 이제 스케일과 바이어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텀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WI라는 것은 결국 스케일 텀과 바이어스 텀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텀을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YSI 혹은 YBI. 그래서 하나는 스케일 텀, 바이어스 텀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두 가지 텀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추출했을 때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게 어떤 저희 레이턴 코드 W에 있는 하나의 스타일 정보가 되게 됩니다. WS와 그 YSI와 YBI는 결국 하나의 스타일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방금 컨스턴트 텐서에서 하나의 어떤 채널별로 하나의 어떤 그 이미지를 뽑게 되면 요 XI라는 이미지가 XI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이 XI의 노이즈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 노이즈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XI를 추가하게 되면 결국 이 XI, 기존에 갖고 있는 이 XI에서 바로 우리가 방금 뽑아낸 이 스타일의 정보를 입히게 되는데 그 입히는 과정이 바로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존 X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정보를 빼주고 그 다음에 요 새로운 정보를 입혀주게 됨으로써 또 생성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뽑힌 이 아다인을 통해서 이제 변형된 스타일이 반영이 된 정보를 쭉쭉쭉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거 이 스타일을 한 번만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레이어별로 쭉쭉쭉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레이어별로 쭉 반영을 해주는지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레이어에서 반영해주는 스타일 정보와 후반에 반영해주는 스타일의 정보에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이제 소스 A라고 하는 게 어떤 이미지의 컨텐츠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보면은 이 소스 A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저희의 이 정보들이 이제 초반에 컨텐츠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이 스타일 정보는 처음에 매핑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출된 W입니다. 그러면 이 스타일 이미지와 스타일 이미지가 소스 B, 소스 A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여성분의 사진을 이 선글라스 쓴 남성분의 사진에 스타일을 입히게 되면은 이렇게 스타일의 정보가 입혀지게 되고 이 여성분의 사진을 이 여성분의 사진으로 입히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스타일의 정보가 나옴으로써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소스, 이 콘텐츠 정보에 나오는 퓨처가 XI고 스타일에서 뽑힌 정보가 이 스케일과 바이아스를 했을 때 그거를 다음과 같은 변형을 통해서 생성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컨스턴트 텐서를 그러면 왜 처음에 세팅을 했느냐라고 이제 하면은 보통 여기는 이제 레이턴트 코드를 아까 같이 이제 예를 들면 소스 B에 레이턴트 코드를 여기다 넣어줘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거를 컨스턴트 텐서로 사용했냐라고 이제 또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하기보다는 그냥 레이턴트 코드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컨스턴트로 해도 이제 스타일이 이제 레이어를 거치면서 잘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실제로 그냥 컨스턴트 텐서로 또 세팅을 했었고 실제로 뒤에서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FID 성능을 냈을 때 컨스턴트로 세팅을 했을 때 좀 더 데이터가 또 안정적으로 제너레이트 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임페리컬하게 잘 된 거를 또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캐스틱 베리에이션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통과하면서 이런 노이즈를 추가해 준 걸까요? 바로 이 노이즈를 추가한 거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이 원래 우리가 세팅한 이 기존 컨스턴트 텐서에서 스타일을 반영해 줄 때 스타일은 어떤 거시적인 특징들을 반영해 준다면은 한마디로 하이 레벨의 특징들을 반영해 준다면은 이 노이즈는 그런 어떤 큰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미세한 부분들 예를 들면 이거는 사람 얼굴 사진이니까 뭐 머리카락 배치나 주근깨와 같은 좀 더 미세한 특징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노이즈가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에서 이 인물의 사진에서 머리카락의 배치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좀 뭐 큰 특징을 변형하진 않지만 이런 미세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특징들을 바로 이 노이즈가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B를 보면 그런 식으로 좀 더 스토캐스틱 베리에이션을 줌으로써 더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걸 언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을 또 시각화를 해봤을 때 요런 또 활성화된 부분이 좀 미세한 특징들을 그러니까 인물의 얼굴은 사실 굉장히 큰 특징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의 어떤 외부적인 좀 미세한 특징들을 좀 더 활성화함으로써 이런 미세한 부분을 좀 더 노이즈를 통해 조정했다라는 부분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이즈도 마찬가지로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레이어 단계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 B라고 하는 게 우리가 노이즈를 주지 않았을 때 생성 결과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레이어에 노이즈를 준다고 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머리카락도 좀 더 곱슬곱슬 거리게 되고 배경도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형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미지가 또 노이즈를 준 부분이 예를 들면 요 64 바이 2, 뭐 1024 바이 2라고 표시한 부분은 바로 이 이미지가 사이즈가 커지면서 즉 후반 단계에 가면서 이제 노이즈가 들어간 걸 의미하는데요. 그 부분에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은 더
미세한 부분들, 좀 이런 미세한 부분들을 좀 더 조정을 하는 게 이제 C에 들어간 노이즈고, D는 조금 더 얕은 단계, 그러니까 코arse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 얕은 단계에서 들어가는 어떤 노이즈는 또 이런 특징들, 조금은 더 큰 특징을 변형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반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도 마찬가지고, 또 뒤에 소개하시겠지만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별로 들어가는 정보가 또 다른 정보들을 형성할 수 있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노이즈도 추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일의 정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별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초기 이런 이제 제너레이터의 네트워크에서 초기 뭐 4x4나 뭐 8x8이나 이런 단계에서의 어떤 스타일 트랜스퍼를 해주게 되면 어떤 걸 바꿀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까 이미지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스타일의 어떤 정보를 반영할 얼굴 사진과 이 컨텐츠 정보를 갖고 있는 얼굴 사진이 있으면 이 얕은 레이어, 코스 레이어에서의 스타일 정보를 반영해주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큰 틀로 이미지가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 사진이 이 여성 사진의 스타일로 바로 변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큰 틀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16 by 2 혹은 32 by 2의 좀 중간 정도, 미들 정도 단계 정도 되는 스타일 트랜스퍼를 적용하게 되면은 아주 큰 틀은 변형되지 않더라도 조금은 더 이제 이미지의 어떤 특징들을 조금 더 이제 미세한 부분들. 그러니까 앞선 부분에서는 좀 포즈나 얼굴형, 안경의 유무 이런 큰 틀을 바뀌었다면 여기는 조금 더 그냥 미세한 조정만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 여성 사진은 이 남성 사진의 안경까지 다 반영을 한 거지만 여기서는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안 하고 뭐 동양의 사진을 반영을 했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좀 큰 틀들을 바꾸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큰 2024 by 2 형태의 이미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여성 사진이 이 남성 사진을 반영할 때 이 큰 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머리 색이나 얼굴 톤이나 이런 좀 더 세밀한 정보를 반영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형태에 맞게 스타일을 변형하고 싶을 때 어떤 레이어의 스타일 트랜스퍼를 적용할 것인가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성해낸 이미지가 결국 괜찮은 이미지냐 형성하기 그걸 확인하기 위한 이제 대표적인 또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뭐 IS 스코어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FID 스코어를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결국 저희가 실제 리얼 월드 데이터의 어떤 분포 디스트리뷰션과 생성된 샘플의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퓨처상에서의 어떤 거리를 가지고 추출을 하고요. 퓨처 맵에서 추출된 예를 들면 퓨처 맵에서 추출된 아이들의 평균과 공분산, 그 퓨처 맵의 평균과 공분산을 추출해서 FID 스코어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내용은 설명을 스킵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 걔네 둘 간의 거리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포 간의 거리. 그래서 그 성능을 측정을 했었고 실제로 본 논문에 나와 있는 표는 다음과 같이 이제 A, B, C, D, F라는 세팅이 있는데요. 크게 중요한 거는 이제 CDE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기존 PG겐에서 CDE를 추가한 게 한마디로 스타일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라인을 적용한 경우, 뭐 컨스턴스 적용, 뭐 노이즈 추가 이렇게 하나씩 할 때마다 조금 더 성능이 괜찮아지는 거를 이제 저자가 확인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믹싱 레귤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에 이제 맨 마지막 텀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설명하는 방법은 이제 모형이 이제 실제로 하나의 레이턴트 코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플한 스타일 레이턴트 코드를 사용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얘네 간의 연관성, 코리레이션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장하기, 좀 더 이제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다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W1의 레이턴트 코드는 앞부분의 어떤 정보만 가지고 학습을 하고 레이턴트 W2는 뒷부분의 레이어에만 스타일 트랜스퍼를 적용해줘서 크로스오버 하면서 학습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좀 더 로컬라이즈된 스타일 정보를 갖고 있다면 조금 더 학습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정에서 출발했고 실제로 그런 정도를 반영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괜찮았다라는 부분을 또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휴리스틱으로 수행을 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결국 저희가 이 논문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한마디로 퓨처가 잘 디스인탱글 됐냐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지표로서 두 가지 지표를 이제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perceptual path length라는 걸 활용하고 두 번째는 이제 linear separability라는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perceptual path length라는 지표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이제 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점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레이턴트 코드라고 했을 때 이 점, 두 개의 레이턴트 코드를 다음과 같이 이제 인터폴레이트를 수행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인터폴레이트를 하고 난 결과가 기존 거 대비 얼마만큼 잘 스무드하게 변하는가 혹은 얼마나 드래스틱하게 변하는가 정도를 가지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좀 인탱글 되어 있는 형태라면 이 변하는 정도가 굉장히 클 것이고 좀 드래스틱하게 바뀔 것이고 좀 더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는 형태면 조금 더 스무드하게 바뀔 겁니다. 즉, 이 정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바로 perceptual path length입니다. perceptual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이유는 대부분의 어떤 퓨처맵 상에서의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때 대부분 이 perceptu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식을 보시면은 LG와 LW 두 개가 있는데요. 이 LG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겐, 한마디로 이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어떤 겐에서의 퓨처맵 상에서의 어,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Z1과 Z2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원이라고 하고 T가 이제 그 현 시점에 이 레이턴트 코드라고 했을 때 T 플러스 입실론 한마디로 굉장히 작은 만큼 이동을 시킨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저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예를 들면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입실론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인터폴레이트 시킵니다. 인터폴레이트를 시키는데 이 S럽이라고 하는 거는 스피리컬 인터폴레이션 한마디로 이제 구면상에서의 어떤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수행한 이유는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세팅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한 각각의 값들이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이제 어, 인터폴레이트를 수행함에 따라서 그 정도가 예를 들면 요 정도 혹은 요 정도 이렇게 수행함에 따라서 그 둘 사이의 어떤 거리가 실제로 얼마만큼 그 변하는 정도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리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어떤 샘플이 있을 때 얘네 간의 인터폴레이트 여기서는 못하네요. 네,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해주게 되면은 여기선 또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G라는 터미널을 쓰지 않고 이제 G랑 F의 합성 함수를 사용해서 스타일 베이스 제너레이터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가 또 추가적으로 또 이 단계를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세팅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얼마나 그 정도가 바뀌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활용한 방법 중 하나가 이제 linear separability라는 이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또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학습한 데이터셋에서 그 존재하는 애트리뷰트들을 잘 매핑하게 되면은 잘 구분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쭉 있는데 아까 저희가 여기가 이제 뭐 머리가 긴 여성, 머리가 짧은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이 갖는 애트리뷰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레이턴트 코드상에서 이걸 집어넣었을 때 이 애트리뷰트가 잘 클래시파이가 되면은 얘가 분리가 잘 된 거지만 만약에 이게 잘 분리가 안 되면은 이 클래시파이의 정보가 좀 낮겠죠. 한마디로 그 컨피던스 레벨이 낮을 겁니다. 그런 특징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같은 구조의 매우 강력한 클래시파이어를 이 저희 셀럽 A 데이터셋에 학습을 수행시킵니다. 거기선 총 40개의 트리뷰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 한 개의 트리뷰트에 대해서
20만 개의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그 중에 컨피던스 스코어가 높은 10만 개만 따로 뽑아서 그 10만 개에 대해서만 레이블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각 10만 개의 레이턴트 코드는 각각이 레이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레이턴트 코드가 있을 때 40개의 특징들별로 쭉쭉쭉 예를 들면 여기는 뭐 남성, 여성, 머리가 긴, 머리 짧은, 머리 이미지 애트리뷰트가 있을 때 각각의 20만 개의 정보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 10만 개를 자릅니다. 그럼 이 정보들이 각각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각각의 정보에 대한 레이턴트 코드별로 레이블이 되어 있겠죠. 예를 들면 이 레이턴트 코드 Z1은 남성, Z2는 여성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블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Z1, Z2 마찬가지로 W도 있겠죠. W1, W2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형성이 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각 10만 개의 레이블된 레이턴트 코드를 활용해서 리니어 SVM을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얘네를 학습시켜서 나온 결과들이 XI라고 하면은 아까 앞에서 저희가 그 매우 강력한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했다고 했는데 그 클래시파이어가 분간하는 YI의 정보가 실제로 얼마만큼 이제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제가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원문을 갖고 왔는데요. 한마디로 이, 이 텀의 의미는 추가적인 정보가 얼마나 더 필요하냐. 실제로 트루 클래스 샘플로 클래시파이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가 진짜 남성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실제로 이 실제로 그 정보가 트루 클래스로 레이블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매우 강력한 클래시파이어에서 분간한 그 정보에 맞게끔 이 YI 조건부잖아요. XI가 YI만큼 분류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정보가 더 필요한가 여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Z1이랑 W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Z1은 좀 인탱글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여성 정보도 섞여 있고 뭐 이렇게 인탱글 되어 있는 정보가 있고 W라인은 디스인탱글이 잘 되어 있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엔트로피의 값은 Z1은 좀 클 것이고 W1은 좀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매트릭을 구성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타낸 결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실제 기존 전통보다는 스타일 기반으로 했을 때 좀 더 FID 스코어가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또 W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좀 더 내려간 거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스랭스 기반으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값이 내려갔고 세퍼레빌리티에서도 값이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제 현재로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FFHQ라는 데이터셋을 실제로 또 제공함으로써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 셋을 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적인 특징으로 또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이 데이터셋은 이후에 많은 또 인물 얼굴 사진을 제너레이터 때 많이 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요 데이터셋을 추가적으로 네, 본 논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과들 레퍼런스를 참고했고 네, 여기까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